자, 이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CMOS를 만들게 되면은 이 CMOS에서 발생되는 레치업에 대해서 일단 모스를 공부했으니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레치업을 완벽하게 알려 그러면은 BJT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반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BJT의 동작 원리를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레치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버터 CMOS를 기술로 이용해서 인버터 회로를 꾸미게 되면 이와 같이 위에 PMOS와 NMOS를 직결로 연결하고 입력 두 개를 연결해서 토탈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 단자를 묶어서 출력 단자로 이렇게 만들면은 입력이 하이 되면은 얘 전압이 하이가 들어오면은 얘는 ON이 되지만은 PMOS는 OFF가 됩니다. 그래서 PMOS는 OFF가 되고 NMOS가 ON이 되니까 출력은 그라운드로 보내지고, 자, 그래서 입력이 하이가 되면은 출력이 로우가 되고요. 입력이 로우가 되면은 5분의 반대로 NMOS가 OFF 되고 PMOS가 ON 됩니다. 그래서 얘가 ON 되니까 VDD가 출력으로 나가는 거니까 하이 볼테이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입력이 하이면은 출력이 로우, 입력이 로우면 출력이 하이가 되는 인버터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터 하여튼 모스로 만들어지는 인버터 구조는 여기 좋은데, 요 CMOS를 기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개 다 Vin이 하이가 되든 로우가 되든 PMOS와 NMOS가 동시에 온되는 케이스는 없다. 즉 다시 말해서 VDD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는 패스가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오프니까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요거는 파워 소모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CMOS를 쓰는 이유는 칩에서 소모하는 파워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CMO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가 모든 모스의 회로들은 CMOS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VDD에 있는 파트는 모두가 PMOS로 되어 있고, 이 그라운드 부근에 있는 모스는 전부 다 NMOS로 구성되어 있는 PMOS와 NMOS 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OS를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되면 반도체 칩에 밑에 원래 바디가 P 실리콘이도 좋고 N 실리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P 웨를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는 N 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 실리콘을 만든다는 뜻이고 여기는 N 실리콘을 갖다가 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P 실리콘에는 N 플러스를 해서 얘가 드레인 단자, 얘가 소스 단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N 실리콘에다가 P 플러스를 인가해서 얘가 소스가 되고, 얘가 소스가 되고, 얘가 드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두 개를 이어서 출력을 내보내고, 게이트 두 개를 묶어서 입력으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P 채널 쪽에 최고 전압을 VDD로 인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 채널의 소스부를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양이 바로 이 회로를 꾸민 거죠. 그렇죠? 칩 위에다가. 그래서 요게가 채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PMOS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의 NMO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VDD와 P 플러스가 돼요. P 플러스가 이 바디가 N입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가 되고 다시 얘 두 개가 또 PN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 다시 또 NP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스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보니까 P 플러스와 N 플러스 사이에 NP라는 두 개의 타입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VDD라는 전압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P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N 타입 실리콘이 있고 P 타입 실리콘이 있고 다시 N 플러스 실리콘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하이 볼테이지고 여기가 로우 볼테이지니까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릴 거고 다이오드를 본다면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걸리는 전압이 포워드에는 거의 전압이 안 걸려요. 그렇죠? 문제는 이 리버스 바이어스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버스 바이어스에 5V라는 전압을 가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역방향으로 브레이크다운이 안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여기 뭐냐 하면은 PNP 트랜지스터가 되고 얘가 NPN 트랜지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적으로 꾸미보니까 PNP 트랜지스터하고 NPN 트랜지스터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워 트랜지스터의 SCR이라는 게 있어요. SCR 구조와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같지는 않고
SCR의 구조는 여기다가 게이트 단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게이트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펄스를 하나 전류를 탁 잡으면은 이 전체가 ON이 돼버려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이게 게이트 단자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ON이 되는 건데, ON이 되려고 하면 고전압이 필요한데, 여기 게이트 단자를 달아서 게이트에다가 전류를 딱 잡으면은, 요 TR이 ON 되고, 이 TR이 ON 되면 이 TR도 ON 돼서 전체적으로 ON이 돼서 VDD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쫙 흐르게 된다고. 근데 지금은 SCR 구조가 아니고, 요 게이트 단자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위에 TR, PNP 트랜지스터가 하나 있고, 밑에 NPN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베이스와 여기에 콜렉터가 물려져 있어요. 여기에 베이스고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 PNP 트랜지스터에 이것은 베이스 단자가 되고 아래에 있는 NPN 트랜지스터에서는 콜렉터 단자가 된다고. 그래서 요 두 개가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콜렉터 단자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PNP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단자는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단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TR 모드에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비의 IB다. 즉 액티브 모드 또는 컷오프 모드일 때 쓰는 겁니다. 사실은 컷오프 모드일 때 이거 안 쓰죠. 그쵸? 그냥 IB 제로, IC 제로 이렇게 쓰는데 뭐 컷오프 모드라고 이 식을 쓰지 말라는 건 없어요. IB가 제로면 당연히 IC가 제로 되는 거니까. 그쵸? 단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이 식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츄레이션 모드로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IB라는 관계를 만족을 해야 돼.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 IC2는 IC1을 할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 IC1은 여기 흐르는 전류 Q1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베이스 1에 흐르는 IB1의 베타 1배가 됩니다. 얘가 갖고 있는 베타 1이 되고 얘랑 베타 2를 갖는다면 그리고 그 IB1이 여기 흐르는 전류 IB1이 바로 IC2가 돼. 그래서 IC2로 표현되면 베타 1의 IC2가 되고 여기에 있는 IC2는 여기 있는 이 IC2 여기 흐르는 전류 IC2는 이 Q2로 봐서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베타 2배가 되니까 베타 1, 베타 2, IB2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IB2가 뭐냐 그러냐면 바로 IC1이야. 그래서 베타 1, 베타 2, IC1이라는 관계를 만족합니다. 액티브 모드라면.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IC1에 출발해서 베타 1, 베타 2, IC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TR을, BJT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 TR의 모드를 설명할 때요. 그러면 여기에서 흘려줄 수 있는 IC 맥스가 있습니다. 최대로 걸리는 전류. IB. 그래서 IC는 베타 IB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액티브 모드에 있을 때 베이스 전류를 증가시켜. 베이스 전류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콜렉터 전류가 쭉 따라갑니다. 그렇죠? 따라가다가 맥스 이상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쭉 올라갔고 베타 IB가 쭉 IC가 따라 올라가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콜렉터 전류가 그걸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없는 그런 IC 맥스가 딱 되면 그때는 뭡니까? 세츄레이션 모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많으면 여기 흘릴 수 있는 전류가 굉장히 많으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IC가 베타 IB 그러니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베타 IB보다 크면은 이거는 세츄레이션 모드로 절대 안 갑니다. 왜? 콜렉터에서 전류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세츄레이션 모드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에 베타배를 했을 때 콜렉터에서 그만한 전류를 공급 뭐 할 때 바로 이 TR은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IC1이 출발해서 다시 베타1, 베타2, IC2가 됐다는 것은 베타1, 베타2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얘가 공급하는 전류가 무제한 봐달라 그래. 왜? 베타1 곱하기 베타1이 1보다 크면은 여기 처음에 출발했는 전류에서 한 바퀴 휙 돌면 그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왜? 처음에 IC1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베타1, 베타2, IC만큼 증가됐거든. 자, 여기 흐르는 전류의 베타1배만큼 여기 증가를 했어? 요 흐르는 전류 다시 베타2배만큼 증가해서 요거 와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수록 베타1 곱하기 베타2를 계속 곱해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은 계속해서 전류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값이 확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즉, 얘가 세츄레이션 들어가면은 이 전압이 로가 되고, VB라는 전압이니까 전체 걸리는 전압이 VDD보다 작은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간다면 이 사이에 걸린 전압이 로가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러한 모드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전류가 확 흐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VDD에서 그라운드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흘러가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이 구조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비이상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케이스야. 그런데 베타1하고 베타2의 곱이 1보다 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타1 곱하기 베타2 1보다 적으면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더 적게 여기 흘러야 되고 또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는 또 더 적게 흘러야 되고 즉 콜렉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돌면은 점점 줄어서 제로로 어프로치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둘 다 컷오프 모드든 하나가 컷오프 모드로 가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면은 전체적으로 아무리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가 되더라도 VDD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런데 요 구조로 만들어 놨을 때도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전류가 I가 제로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I가 제로면은 이 배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제로는 제로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베타1 곱하기 베타2가 1보다 크다 하더라도 IE와 VDD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V피크라는 전압이 될 때까지는 컷오프 모드야. 전류가 거의 안 흘러. 근데 요 포인트를 탁 지나는 순간 갑자기 전류는 많이 흐르는데 전압은 확 떨어져요. 이게 바로 SCR을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게이트 단자를 달아서 이 게이트에 전류를 갖다 공급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 피크 포인트를 낮추는 효과를 얘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레치, 이걸 갖다가 우리는 레치업이라 그래요. 이게 브레이크다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세츄레이션 모드가 돼서 전류가 쫙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레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CMOS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을 레치업이라고 그러고 이 레치업을 갖다가 없애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두 TR의 베타를 갖다가 곱했을 때 1보다 적게만, 즉 베타를 작게 만들면 돼. 그러면은 아무리 이와 같은 구조라도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타1, 베타2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니까 여기다가 골드를 도핑하면 돼요. AU를 도핑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6장에서 리더, 홀, 샤클리 재결합 이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컨덕션 밴드하고 베일런스 밴드 사이에 요 센터 부근에 트랩이 있으면은 이 트랩을 기점으로 제너레이션도 잘 일어나지만 리콤비네이션도 잘 일어난다. 그래서 AU를 도핑하게 되면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올라갑니다.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증가하면은 베타 값이 감소를 해요. 그 이유는 NPN, PNP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베이스라는 전류가 공급되면은 에미터 전류가 공급돼서 콜렉터로 빠져나와요. 전류를 보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네. 전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베이스. 그래서
여기서 홀이 하나 탁 들어가면요. 베이스 단자를 통해서 베이스 영역이 홀이 탁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 영역으로 바뀝니다. 홀이 플러스 이온이니까, 뭐 플러스 차지니까 어떤 포인트에 플러스 차지가 딱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압이 올라가죠. 그렇죠? 중성으로 있다가 플러스 단자가 하나, 플러스 차지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게 전압이 올라가. 그러면은 에미터에 있는 전자가 탁 들어옵니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탁 들어와서 이 홀하고 리콤비네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는 못하고 그냥 샥 지나가 버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해서 TT라고 듣겠어요. 그 다음에 이 홀도 바로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나. 왜? 얘가 라이프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이프 타임은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라이프 타임 끝나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홀이 하나 탁 들어가면은 얘가 라이프 타임 동안 살아있는데 얘를 중화시키려고 전자가 탁 튀어나오는데 얘가 지나가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 그러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전자가 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 들어갔을 때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갔냐 보니까 타워 T하고 타워 T하고 TT가 아니고 지나가는데 걸리는 트랜지션 타임하고 타워 P하고 B가 바로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따져보니까 5개 지나가더라. 그러면은 베이스 전류하고 에미터 전류가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트랜지션 타임하고 라이프 타임의 B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골드를 도핑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를 줄이느냐 하면은 이 타워 P를 줄여. 홀 라이프 타임을. 홀이 들어가자마자 이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게 금방 일어난다고. 얘는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샥 지나가는 타임이고.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빨리 홀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리콤비네이션 되는 거니까 몇 개 전자가 지나갈지도 못해. 한 개도 못 지나가. 그러니까 홀이 한 3개 들어와야 전자 하나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베타가 3분의 1로 확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값이 감소를 합니다. 센터에 트랩을 만들어주면 그게 골드가 될지 뭐가 될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트랩을 만들어주면 센터에다가 트랩을 만들어주면 타워 P가 감소를 해서 그래서 베타가 감소한다. 그래서 베타1 곱하기 베타2가 1보다 훨씬 더 적다. 그리고 일반적인 TR에서는 아무리 골드를 도핑해도요 베타가 1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럼 트랜지스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이 트랜지션 타임 에미터에서 콜렉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베타도 작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를 만들면요 베이스 폭을 굉장히 좁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12장을 공부하게 되면 알겠지만은 요 폭이 크면은 TR이 안 돼. 베타가 적어서. 그래서 여기 좁으면 좁을수록 TT가 작아지죠. 그렇죠?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짧기 때문에 베타가 큰데 얘가 길면 타워 T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베타가 낮은 값이에요. 이 구조가 그래. 봐. 여기가 에미터고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콜렉터입니다. 그럼 이 길이 전체가 베이스의 폭이야. 그러면은 웹에서 베이스 홀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자가 탁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 폭이 크기 때문에 베타1도 작고 여기도 여기에 베이스예요. 여기에 베이스니까 베이스 폭이 여도 길어. 그래서 베타2도 작고 원래부터가 베타1, 베타2가 작은 데다가 도핑을 하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길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이 채널이 길면은 내체업이 안 일어납니다. 골드 도핑 안 해도 왜? 원체 베이스 폭이 넓으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왜 됩니까? 자꾸 좁아지는 기술로 가지고, 그쵸? 작아지는 기술로.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얘 폭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베타에 가서 1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폭으로 오는 거야. 오니까 레치업이 현상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크게 만들 때는 별 문제 없던 것이 작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거 레치업이 일어나니까. 이 레치업이 일어나면은 이 회로 게이트를 만드는데 게이트 역할을 못 해. 왜? VDD에서 그라운드 그냥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얘하고 관계없이. 그럼 출력이 입력하고 전혀 무관한 출력이 나오니까 이건 게이트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레치업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크게 만들었을 때는 별 문제 없던 것이 얘네들이 소자가 크기가 자꾸 줄다 보니까 베타 값이 증가하고, 그럼 그 베타 값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골드를 도핑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센터 레벨에 트랩을 만들어서 라이프타임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 여기다가 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슐레이터를 벽을 만들어 갖고 차단을 시켜서 아예 못 넘어오게. 그러면 얘는 얘대로 놀고 얘는 얘대로 놀대. 이 중간에다가 산화막을 만들어 이어서 도저히 만약에 뭐 산화막을 다 못 넣으면 요만큼만 넣어도 이게 이렇게 바로는 못 갈 거니까 좀 이렇게 돌아가면은 베이스 폭이 넓어질 거니까 이건 뭐 정도 하니까 한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산화막을 하면은 이렇게는 못 갈 거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다 보면 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산화막을 만들어서 차단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죠? 두 개의 모스를 갖다가 완전히 정기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공정이 아무래도 복잡해지죠. 센터에다가 산화막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만들냐면 산화막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열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갖고 여기만 산화막이 생길 수는 없어요. 여기서 공급하면 이런 식으로 산소는 온 방향으로 다 퍼질 거니까 이렇게 산화막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깊이만큼 옆에도 간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웨이퍼가 있으면은 이만큼 깎아내고 여기만 산화막을 놔둬.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또 싱글 크리스탈 또 켜. 새로 요 위에다가 싱글 크리스탈 또 키운다고. 켜서 여기가 NL을 만들고 여기에 PL을 만들고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화막을 만드는 거는 뭐 기술적 만들어놔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제조 공정이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길어서 베타가 1보다 적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1보다 커지면은 골드라는 걸 이런 걸 도핑해서 라이프타임을 줄여서 1 이하로 만들어서 레치업이 안 일어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산화막을 만드는데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소자를 줄일 수 없다는 거죠. 소자를 키워야 돼.